좀 더 과감하게 예측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메모리 센트릭한 AI가 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메모리에 대해서 그만큼 더 많은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엔비디아는 계속 젠슨왕이 지금 한국을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게 HBM이 없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AI가 인터넷보다 아마 더 큰 혁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전기보다도 더 큰 혁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반도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지탱해야 될 산업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지금 엄청난 병목들이 있어요. 에너지의 병목, 그 다음에 이거를 냉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제 뭐 이번에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이 나오게 되면은 이 에너지 발열량을 도저히 커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형태의 냉각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냉각 방식을 도입해야 되고, 그런 병목 현상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이제 굉장한 투자의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AI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어느 정도로 치열한가요? AI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미국이 일단 주도를 하고 있고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주변국의 형국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미국 자체의 내부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상황이죠. And we think this idea of software on demand is going to be one of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the GPT-5 era. Every business transform in the age of AI. You need a comprehensive, secure, and integrated platform that connects to your context, your workflows, and your people. That's exactly what we have built.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딱 1년 전이죠. 취임을 하면서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했던 큰 프로젝트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죠. 미디어에는 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AGI, 즉 일반 인공지능, 혹은 우리가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강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그 정도 수준의 AI를 선점하겠다라는 동기가 깔려있는 프로젝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만든 강인공지능을 위시로 한 AI 생태계 내에 피지컬 AI, 즉 로봇이나 모빌리티나 센서 같은, 그리고 나중에는 바이오, 헬스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AI까지 포괄이 될 수 있는 생태계 자체를 미국이 선점을 하고 주도를 하고 여기에 동맹국들을 규합을 해서 글로벌의 패권을 미국이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보관도 깔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권석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반도체 섹터 담당하고 있는 김창욱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간의 투자, 예를 들면 4개사가 투자해야 되는 캐펙스 규모가 지금 저희 BCG 전망으로는 500빌리언 달러가 넘을 거다라고 보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투자의 싸움 안에 있어요. 확실히 이 KPX 면이나 모델의 개발 면이나 이런 쪽에서는 미국이 그야말로 압도적이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의 고민이 사실 굉장히 좀 근본적인 고민입니다. 이게 인터넷보다 아마 더 큰 혁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전기보다도 더 큰 혁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본력은 있지만 이 자본이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미국의 근본적인 고민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자본에 향하는 방향은 뭐 파트너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국 어디에선가는 회수가 돼야 됩니다. 이 회수가 되는 것은 결국 실물 경제에서 회수가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산업으로 이 AI가 가지 말라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확산 상황이죠. Like I'm confident by 2030, AI will exceed the intelligence of all humans combined. I'd previously advised that we slow it down. That's pointless. And I was like, okay. Then I finally came to the conclusion I can either be a spectator or a participant, but I can't stop it. 젠슨왕도 이제 실온 AI 시대 때는 이제 메모리가 곧 승부처가 될 거라고까지 예견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결정적인 무기가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Inference is now a thinking process. And obviously, if you have a long conversation with that AI, over time, that memory, that context memory is going to grow tremendously. 예를 들면 챗GPT나 제미나이를 써보신 분들 아실 텐데, 옛날에는 내가 지금 질문하면 직답을 했는데 요즘은 뭘 하고 있다를 알려주죠. 뭘 분석 중, PDF 열문 중 막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체인 오브 토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가 답하려는 거를 검증하고
그걸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답을 해가잖아요. 그때까지는 트레이닝 시장이 많이 해서 이제 LLM 이 베이스 모델을 만드는 거가 상당히 중요했죠. 근데 이제는 인퍼런싱 시대가 계속됐습니다. AI도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죠. 학습의 과정이야 그냥 동일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내가 받고 이거를 해석하느냐의 게임이라고 하면 추론은 사용자가 물어본 질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지금 핵심이 돼버렸죠. 그럼 이 과정에서 결국 GPU가 연산을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GPU가 연산을 할 때 내가 전에 있었던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계속 메모리가 피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절차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GPU보다는 GPU를 도와주는 메모리의 연산량 그리고 여기에 피드를 해줘야 되는 속도, 밴드위스 이런 게 중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동안은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컴퓨팅 파워를 점유하겠지만 우리도 대학을 졸업하고 신입사원이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학습은 어느 정도 이제 서서히 리니어하게 증가하지 거기서부터는 내가 일머리로 응용력을 늘려야 되는 시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D램의 사용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패러다임 전환이 돼서 항상 AI는 성능이 나는데 병목 현상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아주 초창기에는 누가 더 많은 GPU를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었었고요. 지금은 누가 더 많은 D램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AI 입장에서도 학습은 이제 어느 정도 호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업에서 실제로 실전에 응용을 시키기 위한 용도가 커지면 추론이 많아지고 추론이 많아지면 GPU 자체보다 옆에서 도와주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메모리들이 계속 피드를 주는 것들이 중요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더 과감하게 예측하면 이거는 앞으로의 시대는 메모리 센트릭한 AI가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또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일단 프롬프트 안에서의 이런 롱 메모리 이펙트도 굉장히 중요해지겠습니다만 이제는 그 사용자의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롱텀 메모리도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모듈별로 잘라가지고 이것을 계속 순차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 병목 지점이 되는 것은 파트너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에서 코어로 가는 그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GPU 설계하는 혹은 뭐 NPU를 설계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하면 메모리 단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빨리 갖고 올 수 있을까를 노력을 합니다. 근데 메모리 공급 업체들은 사실 메모리는 코어하고 다르거든요. 메모리는 어쨌든 다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가 콜이 오면 스케줄에 맞춰서 이것을 보냈다가 뺐다가 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럭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애초부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메모리 장벽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메모리 월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폰노이만 아키텍처를 따라가는 이상 코어가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메모리가 발전하는 속도는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고 이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까닭이 어차피 메모리의 이 근본적인 본령을 해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메모리가 만약에 병목이 된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메모리에 대해서 그만큼 더 많은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We're going to work with them, as I mentioned, for a lot of memory. I mean, like the ambition of these companies to scale and supply the entire global economy with the memory. Other things too, but really the memory that AI is going to require is just so massive. So we're working with them closely on that. 일단 하이닉스의 실적이 거의 100조 원 단위로 육박할 정도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이제 갑자기 고객들의 주문 물량이 엄청나게 폭주를 했고 생산 능력을 늘리긴 어려운 상황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과 하이닉스 물론 마이크론이 있긴 하지만 다른 데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되어 있고 한국의 전체 반도체 산업 내에서는 굉장히 단기적 호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이런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생산 능력은 단기간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모멘텀에 있다고 봐야죠. 반도체 한 푼 줍쇼라는 기사가 공식적으로 나왔었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정말 너무 많아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이나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근처에 있는 호텔들이 지금 동난 거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든 반도체 조금이라도 확보하려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빅테크 기업 임원이 해고가 됐어요.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는 HBM이 전체의 그 데이터 센터 내에 차지하는 원가가 얼마냐 했을 때에
2023년도 대비 27년도에 14배 성장을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결국 AI에 있어서 HBM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 그 안에서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 그리고 하이닉스의 개발 속도, 능력 등을 보면은 국가 경쟁력의 하이닉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계속 젠슨 왕이 지금 한국을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게 HBM이 없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Korea and NVIDIA has many announcements, and I have many incredible partners here, and we have many announcements to make.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HBM의 위상이 그만큼 크고 하이닉스도 최소한 1년 그 이상 지금 고객의 주문이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하이닉스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뭐 하이닉스는 정말 HBM을 어떻게 보면 선구자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이닉스가 처음 HBM의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엔비디아가 아닙니다. 원래 AMD였어요. AMD가 땅을 치고 지금 후회하고 있겠죠. 그 당시 한 2015년, 2016년 이때쯤인데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알파고 쇼커가 나오기 전이고 뭐 지금 같은 이제 챗GPT가 나오기 전이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만약에 근데 그때 AMD가 맘먹고 하이닉스하고 그 당시 이제 HBM1이죠. HBM1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까지 양산을 끌고 왔다. 그러면은 뭐 엔비디아하고 지금 아마 지금 양분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현재 이 GPU 시장은.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 중국발 위협이 꽤 세잖아요. 네,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전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B2C가 주도하던 반도체 시장이 B2B가 리드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말씀 드렸던 것 같고 기존보다는 사이클의 양상은 달라질 것 같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B2C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내가 경기가 위축되면 모바일 폰을 안 바꿔요. 이제 B2B가 핵심이 된다. AI라는 건 조금 더 인프라성 투자에 가까워요. 이거는 전력이나 철도 같은 거거든요. 올해에 반짝이는 기능이 나온 스마트폰 신제품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인간의 문명 발전을 위해서 계속 따라가야 되고 계속 투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핵심인데 이 서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AI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는 서버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응해주기 위한 서버냐인데 일단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HBM일 텐데 이게 HBM은 어쨌든 그 AI 성능 위한 가속기에 들어가는 거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안에 그냥 일반 디램도 들어가는 거죠. 같이 들어가야지 서버는 구동하면서 AI 연산을 하게 되니까 이 수요가 커지면 둘 다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일반 서버보단 지금 AI 서버들이 돈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서버의 증설 혹은 일반 서버를 운영하는 것보다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그 공간을 대체를 하는 거죠. 똑같은 캐파시티를.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 거고 동시에 얘기하면은 일단 HBM의 수요가 계속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모멘텀 한국 업체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요. 한국 수출의 핵심은 반도체죠. 특히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 한 품목이 차지한 비중이 역대 최고치예요. 최근 몇 년 사이에 AI 열풍이 시작되면서 더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AI 패권 경쟁이 미래 국가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라는 게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은 한국의 기간 산업일 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의 중심입니다. 근데 이게 뭐 미중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중국이 이렇게 지금 산업에 대해서 AI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대부분의 영역이 한국과 오버랩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창신 메모리라는 중국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전 세계 D램 시장의 점유율 10%를 지난해로 돌파한 것 같다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개밖에 없는 것 같았던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 D램 시장에서 4강, 5강으로 막 너무 단시간에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중국이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주면서 이 반도체 회사들을 키우고 있고요. 뭐 하이닉스의 전략은 당연히 하이닉스가 제일 잘할 것이고요. 주변에서 사실 시어머니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제거해 줄 필요는 있겠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인에 있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00조 이상도 투입을 해서 아마 큰 클러스터들을 만들 텐데요.
근본적인 고민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좀 제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 혹은 규제안 같은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은 너무 한 기업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지는 않으면서도 국가 전체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대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일단 첫 번째 제도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오늘 이것도 약간 컨트로버셜한 문제인데요. 뭐 주 52시간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반도체에 적용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다 일리가 있는 말씀들입니다만 사실 속도 경쟁에 들어온 이런 반도체나 AI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카운트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빨리 이 미션을 달성하느냐, 누가 더 빨리 이 수준에 도달하느냐 이게 지금 사실상 큰 관점이지 누가 더 많은 시간을 일했느냐, 누가 더 초과 근무를 많이 했느냐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근무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많이들 업계에서 고민하고 또 많이 우려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는 예전처럼 잘 훈련된 반도체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많이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출생률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학생들이 그런 반도체를 위주로 하는 이런 좀 어려운 쪽의 공학 공부를 대학원 이상으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뭐 회사가 또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럼 정부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어떤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어떤 뭐 특정 대학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정부에서 고민을 해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반도체 산업을 직접 보조금을 통해서 돈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방식은 뭐 정부에서 계속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고 대학에 지원하고 등은 있겠지만 저는 이게 사람을 하나하나 농사지어서 가는 개념도 필요는 하지만 삽으로 퍼오는 개념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왜 일본이 TSMC를 유치할까요? 미국이 왜 한국 기업들을 오게 만들까요? 물론 GVA에 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도 있겠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언젠가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정착하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전수되고 하는 개념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왜 외국 기업들을 데려올 생각을 안 하냐 이런 관점에서의 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전략을 펴야 되는 건 아닌가. 마지막으로 시간을 달리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반도체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52시간이란 제도를 규정을 짓는 게 맞을까? 조금 더 유연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이게 저는 반도체업을 지원하는 큰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교양일을 부탁드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